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공간 점유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는 곧 그가 가진 권력의 크기를 함의합니다. 주인공 기훈의 모친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월세 걱정 때문에 병원비가 드는 당뇨병 치료를 마다하죠. 월세를 걱정하는 모친의 대사는 장사할 공간을 사유하지 못한 임차인의 비루함을 보여줍니다. 영화 말미에는 상호의 모친이 붕어빵 노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호의 모친은 영화 초반에는 시장 안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를 내며 하는 장사일지언정 그녀는 엄연히 자신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 상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그마저도 잃어버리고 노점상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점유했던 공간의 상실은 부의 상실과 1대1로 대응된다는 걸 이 대목은 보여줍니다. 오징어 게임에 뛰어든 참가자의 침실을 볼까요? 침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개방돼 있습니다. 게다가 적층식이기 때문에 내 침대는 곧 아래층 사람의 지붕과도 같습니다. 침대가 적층식이라는 건 침대 하나만큼의 면적조차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식사는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해결해야 하고요. 화장실 사용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말 나온 김에 화장실도 살펴볼까요? 게임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꽤 넓습니다. 여러 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넓은 걸까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식사를 배급하는 걸 봐도 애당초 게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화장실이란 여러 칸이 있는 곳보다 한두 개의 칸이 있는 작은 화장실이 더 프라이빗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 칸이 있다는 건 내가 용변을 보는 동안 여러 사람이 지나간다는 뜻이고요. 이건 그 화장실을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덜 갖게 합니다. 게다가 영화 속 화장실은 남녀 구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은 넓어서 쾌적한 게 아니라 넓기 때문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감시당하는 자, 피지배자로서의 정서를 갖게끔 압박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침실 얘기로 돌아가서 참가자들과 달리 진행 요원들은 각자 침실을 갖습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도 있죠. 비록 인원 점검이라는 점호를 받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한적이나마 동선의 융통성도 있어 보입니다. 더 상위 권력자인 프론트맨에게는 자기만의 고급스런 방이 있습니다. 안락한 소파도 있죠. 여기서 잠깐 일본 애니메이션 하록 선장을 살펴볼까요? 하록이 타고 다니는 전함은 말 그대로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선미에 보면 전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본식 건물이 뚱딴지처럼 덧붙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록 선장의 별채인데요. 이곳에서 하록은 느긋하고 품위 있게 휴식을 취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처럼 말이죠. 이 두 장면 비슷하지 않나요? 하록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 별채는 그가 이 전함 내 최고의 권력자임을 직물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올까요? 흥미로운 건 게임이 열리지 않을 때 프론트맨은 고시원에 기거한다는 점인데요. 좁은 고시원 방을 보여주는 장면은 프론트맨조차 권력의 위계 안에서 중간 권력자일 뿐 먹이사슬 내 최상위 포식자와 같은 최상위 권력자는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 또한 더 큰 권력자에 의해서 떠밀리듯 이 게임판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프론트맨보다 상위 계층인 VIP들은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편안하게 모니터를 통해 참가자들이 벌이는 사투를 관람하죠. VIP들의 공간은 유흥과 쾌락의 향연이 펼쳐지는 지극히 사적이며 최고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역시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오일남은 게임장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소유한 자입니다. 오일남이 사유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그가 가진 권력이 끝판왕의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죠. 줄다리기 게임장이나 징검다리 게임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떨어지면 바로 죽게 될 정도로 높은 위치에서 펼쳐지는데요. 사람이 떨어지는 것만으로 예외 없이 죽음을 맞게 될 정도면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로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게 높은 공간을 게임장으로 짓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을 테고요.
게다가 경기에 방해가 되니까 중간에 기둥도 없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지으려면 아주 특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축 구조로 지어져야 합니다. 물론 영화적 허용이긴 하겠지만 이 게임장의 최적 자체가 그걸 지은 사람의 권력을 방증하죠. 오일남이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 역시 그가 가진 권력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서울 시내 고층 빌딩의 한 개층에 단독 병실을 차려놓고 고가일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 장비들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내려다볼 수 있죠. 큰 공간을 사유하고 그 공간에서 남들을 유유히 내려다본다는 건 그 공간을 사유한 자가 권력자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 사륙이 벌어지던 밤 오일남은 그만하라고 소리치는데요. 오일남이 소리치는 장소는 가장 높은 곳입니다. 기운 없는 노인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를 막거나 몸을 웅크리면서 절규하기 마련입니다. 참혹한 눈앞의 현실과 마주하기 싫어서 본능적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죠. 그런데 오일남은 굳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를 칩니다. 높이는 공간 점유와 더불어 권력의 가시적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오일남이 발을 딛고 선 곳의 높이는 그가 보통 참가자가 아니라 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죠. 공간 점유의 측면에서 카페는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의 평등이 실현되는 공간이라 하겠습니다. 누구나 몇천 원을 내면 일정한 면적을 일정 시간 동안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을 관조할 수 있는 시선의 자유까지 어느 정도 제공해주니 자기만의 공간을 소유할 지불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선호되는 건 당연할 겁니다. 물론 기훈이나 상우와 같은 이들은 그 카페 갈 형편도 되지 않아서 길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죠. 영화 초반 기훈이 공유를 만나는 장소는 지하철인데요. 1등을 거머쥔 뒤에는 달라집니다. 상금이 예치된 은행에서 기훈을 모시겠다며 승용차를 보내려 하죠. 기훈은 도로 위에서 자기만의 공간이 없었지만 은행 VIP가 됨으로써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픽업되는 차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승합차인데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녘 인력시장에서 일할 곳을 배정받을 때 이런 승합차에 몸을 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런 분들은 자기 책상, 자기 자리, 일하라고 배정받은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다시 말해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차에 몸을 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횡령으로 빚을 지고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는 곳은 자기만의 집이 아닌 모텔입니다. 알리가 사는 집은 컨테이너 박스로 조립한 임시구조물이고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산다는 안산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공간 점유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죠. 오징어 게임은 결국 작은 동그라미로 구획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화의 제목은 지금까지 살펴본 공간 점유라는 개념을 표상하죠. 만약 게임 중에 땅 따먹기가 있었다면 더욱 직설적이었을 것 같네요. 사륙의 밤에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는데요.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직설적이긴 하지만 이 또한 공간 점유라는 맥락 안에 있습니다.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디귿자 형태로 군집됩니다. 이 디귿자 형태는 자연히 열린 변 쪽으로 에너지를 수렴시키는데요. 열린 변에서는 공지사항이 전달되고 식사도 배급됩니다. 참가자들은 열린 변을 향해 오감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 되어버리죠. 제일 중요한 건 열린 변 쪽에 생존자의 숫자가 표기된다는 건데요. 이 숫자는 곧 살아남은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전광판에 표기된 숫자는 천장에 매달린 황금 돼지 저금통을 통해 직설적으로 가시화되고요. 이것들은 참가자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 욕망은 곧 사륙을 감수하는 아귀다툼으로 직결되죠. 공간을 소유했느냐 여부가 권력의 척도라는 점은 성경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구약시대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해서 괴롭혔는데요.
에글론은 종종 자신만의 방에서 홀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한낮에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곳이었는데요. 이러한 잉여의 공간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에글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공간 소유의 끝판왕이라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했는데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은 이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길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고대의 기술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다는 건 솔로몬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징어 게임 속 게임장은 바다로 둘러싸인 외딴 섬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첨단 설비가 갖춰진 완벽한 세트장과도 같은 게임장을 건설하다니요. 그것도 핸드폰이 터지지도 않는 외딴 곳에 말이죠. 온갖 건축 자재들과 토목 장비들이 어떻게 비밀리에 이송되었을지도 의문인데요. 어쨌든 그 시간과 수고를 생각해보면 오일남의 권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공간 소유가 곧 권력이라는 등식은 오늘날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큰 빚을 집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죠. 아파트로 대변되는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 사회에서 실패자 내지는 낙오자로 취급받게 되죠. 실제 하는 물리적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이버 공간으로 몰립니다. SNS,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사이버상에서만이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고 있죠. 그런데요, 한 뼘이라도 더 공간을 차지하려는 우리네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